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별별 이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심도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갑자기 잔금 대출을 축소하겠다. 통보를 해서 부동산 조정 지역의 입주자들이 대란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융위에서 은행이 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LTV 70%가 적용되었던 것이 60%로 적용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은 잔금 어디서 구하냐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잔금 대출 가능 금액을 주시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몸을 사릴 은행권에서 당국의 승인 없이 LTV를 70%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파리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소급 적용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당국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은행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해석을 의뢰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다음에 분양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TV가 축소가 돼도 중도금 대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중도금을 갚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자, 다음에 과다하게 빚에 의존한 구매자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잔금이 부족하면 따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 집주인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게 큰 문제 있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부만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70, 60 하면 70에서 60 하면 대출 가는 금액이 10%포인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금액이 과거에 내가 4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로 70%를 받았다라고 하면 4728 2억 8천이잖아요. 근데 입주할 때 가서 잔금으로 전환되는 게 10%포인트 줄어들어서 60이다라고 하면 4624 2억 4천만 되니까 그러면 4천만 원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금융위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냐. 그때는 4억 분양가였지만 지금 4억 분양가대로 지금 가격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부동산 대책 안 냈지. 그렇죠. 4억 분양하던 게 5억 되고 5억 5천 되고 잃어버리니까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실 금융 규제도 하고 있고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핀 거고 이 대출 규제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입주할 때 5억이면 사실 5억에 LTV 60% 하면 3억 대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억에 70% 하면 2억 8천 나오던 게 5억에 60% 하면 3억 나오니까 사실 대출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 또는 뭐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시장 참여자들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그런 계산이었겠죠. 70%가 입주 시 시세 기준으로 70이라고 하면 시세가 5억으로 올랐으니 57, 35, 3억 5천까지 대출을 풀로 빼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4억에 분양받았는데 3억 5천 대출 풀로 빼면 계약금 4천만 원 박은 거에다가 나머지 돈 얼마 없어도 다 낼 수 있겠네. 뭐 이런 계산으로 짰다가 그렇죠. 엉키니까 좀 곤란한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무리하게 대출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일단 없다. 이 해명만 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시세 기준으로 70인지 60인지 요거까지는 몰랐거든요. 입주할 때 가서는. 근데 지금 이 해명을 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LTV 60 조정 대상 지역에 LTV 60 적용하는 게 시세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KB 시세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양대금 기준 70%보다는 실제 대출 넷가로는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그 계약 분양을 봐서 계약을 할 때 대출하는 건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고 부르고 네네. 잔금 칠 때는 아파트 집단 대출이라고 부르죠. 네. 아파트 집단 대출을 일으킬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 금액이 들어가는데 주로 시세가 반영이 돼서 보통 KB 그렇죠. 시세 입주할 때 시세 나오면 그 시세 가지고 기준을 정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세가 반영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새롭게 봤어요. 뭘 봤냐면 정부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딱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바로 선제적 대응, 바로 대출을 축소시켜 가지고 더 이상 시장에 새로운 투기 수요가 유입이 못 되도록 바로 선제적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을 이게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얘기해 놓고 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손발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오 이거는 뭐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빵 터트려 버리니까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집값이 많이 올라 LTV가 축소돼도 중도금 갚는데 문제가 없다. 야 이래 버리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저는 LTV 규제가 원래 그런 의미로 읽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TV는 굉장히 센 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LTV 뭐 80%막 이렇게가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LTV 40% 이런 거는 너무 빡빡하다. 그렇죠. 근데 LTV 규제가 빡빡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중반이잖아요. 그 당시 돌이켜 보면 2억 하던 집이 갑자기 4억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막 급등 막 2배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네. 그 당시에 40%에도 옛날 가격으로는 80%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강하게 디자인을 해놨던 것 같은데 뭐 그때에 비하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약간 좀 약한 수준이기도 하고 와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생각을 좀 하실 때 좀 정상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되게 방어적으로 네. 어떻게 사실 그렇잖아요. 대책들이 뒤통수를 후드려 패는 그런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규제들이 갑자기 빵빵 나오면서 일부 소급되는 것도 소급도 되게 무리하게 이거 그렇지, 무리하다 그렇지. 싶을 정도로 밀어붙이는 거지 뭐. 소급하는 그런 적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런 규제 하에서는 굉장히 어떤 카드를 들고 와서 다시 나를 쪼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 줄줄이 제동 걸렸다. 동의율 재검증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이슈로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각종 규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규제 중에 하나가 국토부가 임대 아파트 비율을 최고 30% 상향 조정하겠다. 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파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서울시는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전면 철거보다는 건물과 시설을 남기는 방식을 지향하겠다. 또 도시 건축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층수와 외관 디자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재개발 동의서 및 주민 동의율 재검증을 지시하겠다라고 마지막 하나 더 붙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지금 전농 9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서울시가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울시가 구역 지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구역 지정 요청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구역 지정 요청 제안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율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주민의 동의율이 제대로 거쳐졌는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면 재확인해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일단 동의율을 걷어서 요건을 충족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다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얘기가 기사 하나에 짬뽕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가 있어서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요. 네. 그냥 앞에 뭐 임대 아파트 비율 조정 이거는 상향 비율 조정은 국토부 올해 업무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이고 주택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이 정비 사업의 임대 주택 비율 그다음에 주택 규모별 건축 비율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네. 그걸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지역별로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차후에 올 하반기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 사업이 가고 있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는. 근데 되게 이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 관련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조금 과도하게 소급 입법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아직 못 받았으면 다 적용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이 될 만한 사례들이라서 이거는 일단 별개. 아무튼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마련은 뭐냐면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애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곳들에다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하는 건데 이건 내년까지 용역을 할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할 거고 그 용역 업처를 정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공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가는 데들이 갈 건데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지금처럼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이 아니라 그냥 동네가 보존할 만한 데 있으면 냅두고 같은 재개발 구역인데 일부 집들은 냅두고 일부 집들은 소규모로 그냥 재건축 몇 개 동 정도 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구역되는 이런 모양새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보았던 전면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다른 형태로 이제 그런 형태 이런 완전 바뀌는 형태의 재개발 방안을 담은 형태로 계획을 세우겠다 용역을 그렇죠.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열악한 노래가 싹 헐리고 아파트가 바뀌는 게 그런 데들이 새로 나오긴 힘들겠구나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얘기 중에 일몰제는 기존에 2012년 2월 1일 날 법 개정되고 2015년 9월 1일 날 한 번 더 부칙 개정이 됐었던 내용에 대한 게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게 내년 3월 2일 날 작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따라 서울시 안에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해제가 되면 사업이 추진 못 될 가능성이 있는 데들 이제 이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요번 기사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는 재개발 동의서 주민 동의율 재검증 지시하라 이건 뭐냐면 기존의 재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던 곳 또는 재개발 가다가 해제된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곳들이 다시 재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되는 곳 또는 갔다가 멈춰섰다가 완전히 해제가 재추진하는 곳들 중에서 이제 이 어디를 정비구역 지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걸 보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 보면 뭐 토지 등 정비 계획 수립할 때 6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에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요구하는 거는 75%까지 동의를 받아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75%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요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허들을 실제 조례보다 더 높은 선을 요구하니까 이건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이 요구를 하는 거냐. 실제 추진하는 주체들 추진위 그러니까 추진이 엄밀히 얘기하면 추진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지금 정비구역이 지금 된 데가 아니니까 추진 주체들이 그거를 가지고 불만을 지금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게 서울시가 왜 이런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느냐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밖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재개발 사업 안에서 사업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되게 강성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재개발되면 아파트 동네 싹 바뀌고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재개발 그렇죠. 구역 안에 큰 뭐, 손해. 예,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내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포함이 되면서 뭐 아파트 한 채 받고 상가 몇 개 받는다고 나는 싫은데 난 이 건물 대로변에 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갖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개발 사업을 가면 완전 안티로 돌아서서 재개발 사업이 가는 걸 막고자 온갖 이제 법률적인 투쟁을 포함해서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정비계획 수립했던 게 해제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조합 설립이 못 가면서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 동의를 못 얻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흐지부지
해제되는 사례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천동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기사에서 보면 마천 사례가 있지만 그런 해당 이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재추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이 정비구역 지정 받은 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구역 지정 받은 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한 걸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했고 그게 지금 여전히 분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쟁들이 다른 지역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급적 하라 뭐 이런 의지로 어떻게 좀 초법적인, 예,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도 느껴지긴 하죠. 근데 옳다쿠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송도 있고 머리 아프니까 더 일부러 높은 허들을 요구해가지고 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긴 합니다. 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자, 그래서 당초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동의율 기준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쟁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 그렇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동대문구 어디죠? 전농 구구역. 전농 구구역. 네, 네. 거기는 기본 계획이 살아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구역을 약간 확장해가지고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재추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지금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고 뭐 금호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구역이 있다가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추진하는 곳이고 뭐 청파일구역 같은 경우도 옛날 2004년에 수립했던 2010 기본 계획이 살아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고 뭐 여러 이슈에 따라서 재개발할까 말까 했던 데들이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추진 구역은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투자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되게 많아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최악의 경우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물건을 잘못 살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청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함정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리스크가 크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봐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얘기인데 이건 얘는 지금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게 아니라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조합 설립 취소 무슨 뭐 추진이 취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대로 된 동의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지부진해지고 서로 싸우느라 안 가죠. 그럼 싸우느라 뭐 10년씩 가니까 아싸리 깔끔하게 동의를 넘겨놔라. 그리고 책 잡히지 않게 그동안 판례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책 잡히지 않게 정말 이 사람이 동의했냐, 정말 이 동의 내용이 맞냐, 정치 사인한 거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해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역으로 뒤져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었겠지만 타구역에서 이런 일들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많았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실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은 사업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진짜 거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와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동의서를 낸 게 맞는지 그리고 동의서 취하할 생각은 없었던 건지 실수로 낸 건 아닌지 착오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 서울 도심권이고 도심권 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다 꽁꽁 묶으면 좀 한 3, 4년 지나면 또 가격 폭등이라는
안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보십니까? 얘기죠. 왜요? 3, 4년 뒤에 어떻게 공급을 해? 지금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하면 이거 10년 뒤, 15년 뒤에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슈가 없잖아요. 10년 이슈가. 뒤. 그러니까 3, 4년 뒤랑은 네.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는 거랑은 음. 너무 빠른 얘기고 지금 이미 사업 시행인가 받은 것도 3, 4년 안에 입주가 안 되는데 네, 한참 뒤에 얘기고 네. 다만 장기적으로는 네. 도심 안에 새 아파트가 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10년 뒤, 뭐 15년 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을 만한데 그렇게 공급할 만한 물량들이 진짜 급감하는 어떤 원인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10년 걸린답니다. 더 걸려, 더 걸려. 아이고. 아니 속도가 생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나 2010년에 네. 여기서 애들 초등학교 보낼 줄 알고 재개발 샀는데 네. 딸 시집 보내게 생겼어. 거기서 그렇게 늦어져. 아 그렇군요. 네.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은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 네. 미리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들은 또 있으면서 가격이 그렇죠. 등락은 하죠.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남 3구역으로 가는 투자자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달 말에 용산구청으로부터 한남 3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용산 뉴타운에 대한 어떤 추진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남 3구역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서 거래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시장이 침체되어서 좀 급매물이 나왔었던 것도 일시에 슉 소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궁금하셔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게 지금 막 다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남 3구역은 이렇게 사업 추진이 되는 걸까요? 사업 추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엄청 네. 오래 걸린 거예요. 엄청 그나마 오래 걸린 엄청 오래 건가요? 걸려서 네. 이만큼 온 거고 서울시가 요구한 거 다 받아가면서 이만큼 겨우겨우 온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한남 3구역이 그럼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거래들이 많이 된 이유가 뭐냐? 사실 저는 뭐 3구역을 포인트 잡아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 지금 강남 쪽이 다시 거래들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송파 쪽에 있는 메이저한 단지들 같은 경우가 2, 3월 바닥 찍고 반등해가지고 약간 올라간 것까지 거래되면서 지금 되게 핫했거든요. 근데 한남 뉴타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대기 수요들이 있어요. 너무 올랐어 못 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수요들. 그러니까 수요층들 중에서 강남 재건축 살까? 한남 뉴타운의 재개발 살까? 이런 식으로 견져보면서 비교하는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훅 빠진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이 오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격이 빠졌던 게 그러면 저기 올라가니까 다시 조금 약간 반등.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바닥이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급매물 중심물에 좀 거래가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올해 이제 아마 시공사 선정하고 굉장히 핫할 겁니다. 올 하반기에 이제 그 전에 들어갈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움직이신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시공사가 정해지면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 때는 또 약간 과열되고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최고로 지어줄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임대 아파트 비중 늘리겠다라고 한 내용이 이게 어떻게 적용 범위를 어떻게 둘 건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서울시 발표한 대로라고 보면 한남 뉴타운에 5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물론 뭐 재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 2, 3, 4, 5 4개 구역 중에서 3구역 하나만 지금 임대 아파트를 더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3개 구역은 만약에 국토부 사업 단계 자체가 이미 뭐 정비 계획 지금 아직 사업 시행인가까지 못 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임대 아파트 더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열악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빨리 가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사업성이
줄어들지 않을 만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3구역 쪽을 매수하는 그런 뭐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상황 현상 거래들이 좀 많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눈치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왜? 예를 맞아요. 들면 예. 봐봐. 29층짜리 아파트 지을 계획이었는데 네, 최고 28층. 22층으로 층수를 낮췄고 네. 그죠?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통해서 네. 미리 건축 계획안 그쪽에서 받았고 돈 주고 용역비 주고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2014년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건축 심의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대로는 못 해요. 이미 정비 계획 수립할 때 다 됐는데 이대로는 못 해줍니다. 정비 계획부터 다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해서 공공건축가를 아예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들어 갖고 와서 촉진 계획 변경하고 건축 심의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란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좀 세. 그래서 왜 정비 계획을 니네가 이렇게 바꾸냐? 도시계획위원회가 싸우고 막 이제 싸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워낙 이쪽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안 만들어 가는 거죠. 50층 달라라든가 뭐 이제 그러면서 좀 갈리는 반면에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진짜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다 받아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권한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촉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거기 있는 건축 심의할 때도 건축위원회 거기서 심의가 건축 넘어가야지 되는 건데 인허가권을 들고 이렇게 안 해오면 안 해드려야 하면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지.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쫓아간 거죠 뭐. 그래서 서울시의 눈치를 잘 보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표준 모델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업성이 아무래도 낮아지게 되잖아요. 과연 사업성이 낮아져도 추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강남은 항상 이런 얘기들이 이슈와 논쟁이 되고 있는데 한남 3구역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남 3구역의 사업성이 이걸 통해서 낮아졌다 어쨌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이게 실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나는 과정에서 소형 평형을 많이 짓는 걸로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세대수는 4천 몇백 세대였는데 지금 5천 세대 가량 뭐 이렇게 세대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주거 공급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훨씬 이득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사업성이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네. 일단 관리처분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관리처분 내년 정도 올해 시공사 선정하면 내년 정도 관리처분 하겠네요. 예. 빠르면 내년에 관리처분 할 수 있는 일이 한남 있었으면. 3구역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아요. 올해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 얼마 나올 거냐가 이슈인데 올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격 나오는 거에서 사업시행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9년 잡는 건데 거죠. 엄청 공시 가격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종전에 대한 토지 가격에 대한 이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표준지도 엄청 올라갔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게 토지 가격에다가 정비 사업비 얹어가지고 면적으로 녹여 놓은 건데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올라갈까?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간에서 또 이익이 생기는 사람 손해가 이것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내년에 아무튼 이 한남뉴타운 3구역의 이 관리처분 계획 자료는 굉장히 큰 학습 자료. 이렇게 큰 구역도 흔치 않고 네. 예, 이런 모델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남 3구역의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뭐 용산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 맨션 아파트 또 조합장 문제 있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강 삼익 아파트도
뭐 건축 심의를 연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까지 선정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용산에 계속 호재들이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들이 집중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이었던 나인원 한남도 올해 입주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용산 지역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비싸. 그게 다 결론이야. 비싸. 나도 엄두도 못 내. 뭐 비싸서 뭐 내가 사려고 보나요? 일단은 강남 재건축을 보는 이유가 시장의 선두 기수가 어디로 어떻게 뛰고 있는가를 그렇죠. 보기 하긴, 위해서 예, 뭐 그런 보는 부분이 거니까. 있습니다. 예. 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간보는 주택 청약 웃돈이 안 보여서 청약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수요자들이 1순위 통장을 써서 청약에 당첨돼도 이제는 차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분위기라 웃돈이 기대만큼 붙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민간 택지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뭐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약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 분양을 받아봐야 입주 시점 2, 3년 뒤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관심이 아예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청약 관련된 모든 기사에 늘 등장하는 게 이 무슨 이 청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관심들은 있는 거죠. 지금 요번에 어저께 음. 이제 북일의 계룡 리슈빌 음. 이제 당첨자 발표한 걸로 아는데 뭐 가점이 장난 아니거든요. 뭐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았지만 중대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수요 니즈는 있어요. 음. 돈도 있고 통장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분양가가 싼 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고이고이 아껴서 이렇게 아껴왔던 통장인데 하나 써서 기왕 쓰는 거 많이 먹을 거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간보는이라는 표현이 참 간본다라는 표현 그런데 많이 안 먹을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거고 이건 먹을 게 보이는 이제 올해 지금 북일해 같은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가 딱 걸려 있는 데라서 택지 조성 자체를 과거에 했고 과거에 토지 공급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을 얹어도 분양가가 싸니까 상대적으로 먹을 게 많으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사업 시행 이익 부분을 반영하지 얼마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싸죠. 올해 이제 6월 달인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도 공공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데라서 분양가가 주변 과천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대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에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리는 상황인 거고 이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분양 보증 때문에 허그가 이제 뭐 10%, 110% 룰 가지고 해서 타이트하게 방어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고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금액에 그리고 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막 다시 불 붙어가지고 가격이 이만큼 올라간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불 붙었다가 조정받아서 이렇게 물건들이 안 팔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근데 인근에 있는 데들이 분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안 팔리고 있는 물건 가격에 비해서 크게 메리트 있는 싼 금액의 분양을 안 하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을 했다가 미계약도 나오는 상황인 거고 지금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페널티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넣어보고 좋은 거 되면 뭐 계약하고 안 좋은 거 되면 그냥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되게 프리하게 넣어서 그래서 근래 뭐 홍제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도 174가구가 미계약분에 대해서 이
후순위? 아니 그러니까 후순위 무순위 청약? 음. 아무튼 예 뒤늦게 이 끝나고 나서 무순위 청약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은 74가구하고 100개 정도 남았다. 이제 그것도 예비를 많이 뽑아내면 예비안에서 많이 소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청약 제도에서 이 지금의 청약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되게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청약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청약 통장을 통한 청약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통장 안 쓰고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수요가 식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었으면 무순위 청약에도 사람들이 응모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면 무순위 청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청약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의 열기는 남아 있고 수요도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무순위 청약도 너무 몰린다고 음. 이 무순위 중에서 유주택자 가져가면 안 된다면서 무주택자를 더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또 뭔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또 선보겠다고 그런 기사 나왔어요.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네. 아무튼 그렇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좋죠. 필요한 일이죠. 네. 네. 자, 그래서 아직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무순위 청약 사실 그 미분양으로 되게 되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혜택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어차피 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싸냐 싸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5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과연 미성년자 고등학생과 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증여를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걱정되는 거냐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네. 뽑은 거는 원래 제가 부동산 뉴스 읽을까 하다가 네. 잘 모르겠어서 뭘 몰라. 대표님한테 네. 이 업혀가려고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 얘기잖아. 그렇죠. 민법 예, 얘기죠. 예. 본인도 민법 알잖아 왜? 잘 모르니까 난 배워가려고. 그래서 얘기 좀 많이 해보세요. 뭐예요? 네. 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 법률행위를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예. 같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즉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의 동의서나 아빠의 동의서만으로 되지 않고 엄마 아빠의 2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제대로 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둘 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 둘 중에 한 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둘 관계에 무슨 이 소송을 냈을 수도 있고 뭐 가정법원에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그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가 무효는 아니다, 유효한데 그렇죠. 미성년자는 그거 잘못 알았어요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중고나라 물건 팔고 막 이런 거에서 이런 사고도 되게 있고 막 그런 걸로 아는데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하고 계약했다가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계약한 당사자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대리인이 계약에 참여해서 또는 뭐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이 서명이라든가 그렇죠. 동의가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음. 이제 취소할 수 없게끔 딱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경험했냐면 핸드폰 계약할 때 많이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으로 핸드폰 계약할 때 아이가 미성년자잖아요. 걔네 이름으로 핸드폰 만들어서 쓰는데 실제 그건 누가 하냐면 제가 법정 대리인이 계약하고 실제로 요금 이런 것도 법정 대리인한테 오거든요. 가서 그쵸. 서류 쓸 때도 법정 대리인 란에다가 제가 썼던 거 기억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민법상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속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딱 쓰게끔 이렇게 해놓은 서식. 이제 이게 그런 통신사에서 하는 거는 서식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민간 뭐 임대인이 법적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 아 핸드폰 할 때 그렇게 했지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 이게 왜 있냐면은 응. 자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캔슬을 한다라는 거죠. 취소해 버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물려서 가는데 중간에 뻐그러지면 이거 아주 머리 아파요.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신사에서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양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친권자 동의서가 양식이 없으니까 별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부동산에 와서 계약 써야 된다. 네. 그 소장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소장님들 당연히 알죠. 아, 네, 잘 그럼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안 돼. 자, 그래서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임대인과 직거래 하는 것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중개보수 지급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하시면 이게 공제도 가입하고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네. 그럼. 그럼. 그렇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똑똑한 애들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도 보면은 똑똑한 애들 확실히 달라. 보면 딱 봐서 낌새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직거래 원래 하려고 뭐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이상해. 모르는 게 있어. 근데 긴가민가 하면 수수료를 자기가 낼 테니까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쓰자라고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이거는 사회를 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상을 꿰고 있다. 이 친구들 나중에 어른 되면 참 무서울 것 같아. 일단은 제가 앞서가고 있어서 다행인 것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서울 미분양 한 달 새 15배 껑충 뛰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 미분양은 무려 1440%나 늘었다. 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이지 말장난이지. 원래 워낙 없었던 게 아니 미분양이 한 개였다가 10개 생기면 1000배 늘어난 거고 미분양이 한 개였는데 미분양이 20개가 2000배 늘어난 거고 2000%된 거고 에이 이거 뭐야. 그래서 존경합니다 기자님들. 네. 저는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이게 태어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좀 오랜 기간 고분양가라고 생각됐던 아파트가 미분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고 워낙 이 분양받으려고 난리였고 서울 안에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이런 메이저한 정비 사업의 좋은 물량들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소규모 단지 이름은 아파트인데 나홀로 같은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있는 정도지 워낙 없던 게
이제 갑자기 좀 한 개 두 개 단지에서 생기니까 굉장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서울의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은 음. 예,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안 보고 실제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제목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했지만 무슨 이 청약을 한다, 뭘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수요는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분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미분양이 지금 서울만 해도 1,440%가 증가하고 15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걸 어디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결국 아파트 단지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그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없던 네. 게 이렇게 갑자기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까지의 흐름에는 반하는 어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고 뭐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써서 기사를 한번 보고 서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얘기도 있고요. 같이 포함해서 보면 사실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제목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빨려가서 읽었지만 그러나 미분양들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뭐 24.3%, 인천도 36.4%. 여기는 뭐 몇천 개씩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늘어나서 7,300개, 인천은 2,454개, 서울은 50개에서 770개. 근데 사실 미분양이라는 게 네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분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게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네, 네. 근데 얘는 청약 시장에서의 미분양인 거잖아요. 초기 미분양이죠. 초기- 그리고 미분양들 이게 기사 시점이 언제 기준으로 이게 사실 업체에서 미분양 물량들 개수를 정확하게 바로바로 오픈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지금 700개가 있다는 얘기인 건지도 따져봐야 돼요. 뭐 그렇죠.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들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분양을 집계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 정도의 기사 읽었던 내용 중에 미분양 집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그냥 업체가 우리 미분양 얼마 됐어요. 미분양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선을 한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개선하냐면 이게 분양할 때도 분양한 것들 구청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신고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 1,000개를 했는데 분양 업체에서 신고를 100개만 했다. 그럼 900개 미분양. 이런 식으로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뭐 이제 그 과거에는 우리 미분양이 10개예요. 그러면 10개만 했는데 앞으로는 100개를 분양한다라고 했는데 90개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개만 신고했다라고 하면 50개 미분양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를 바꾼다라고 해서 이게 좀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하는 방안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분양 집계 방식이 네. 뭐 좀 애매모호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좀 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통계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장 관리를 네, 네. 이제 시공사가 아니라 구청에서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마 응. 분양하면 거래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신고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구청에서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원장 관리를 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미분양에 대한 발표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 자료가 이제 통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국토부 쪽에서 자료를 쏘겠죠. 그럼 그렇죠. 그런 자료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해석해서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에 숨겨져 있는 이익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정보가 많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사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편한 세상 광진이라는 데가 730가구를 분양을 했대요. 그런데 700여 가구가 미분양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높다. 자, 다음에 계약금 20%에다가 중도금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청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분양이 700여 가구가 발생했다. 그것이 결국은 서울시의 미분양 집계에 영향을 미쳐서 서울시 미분양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얼마나 증가시켰냐? 결국은 50호였던 미분양이 770호가 되면서 무려 1440%가 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일단 미분양이 50호밖에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미분양은 770호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의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다만 고분양 가구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앞으로도 미분양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다시 100% 육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집값 회복의 신호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잠실 트리지움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유찰이 됐고요. 감정가의 80%인 11억 7,600만 원을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입찰이 되었는데 응찰자가 31명이나 몰려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 낙찰이 됐는데 14억 7,168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낙찰가율은 100.11%, 100.11%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두 번째는 경매 예정이었다가 취하되는 건수가 이번 달에 17건이 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채권자들이 직전에 경매 취하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경매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경매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라고 또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계속 경매 시장 참여자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취약 건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낙찰가율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서울 매매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경매 시장에 반영이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선행 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사실 지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거래가 되고 있다. 되고 있어 지금. 이런 부분들이 2주 뒤에 이렇게 경매 시장에도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은근 살짝 부담스럽기도 해요. 방배동이 인기 동네라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방배동은 생각보다 인기 동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지금 물건이 없어도 난리래요. 다 입주 끝났어. 그럼 90% 입주 다 끝났대요. 10%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난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개포동에 대한 것도 지금 뭐 정신 없답니다. 강남 들어간 지금 분위기가. 뜨거워요. 뜨겁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시세가 고점을 찍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딱 어느 정도 시점 내려오니까 거래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진짜 실수요자. 실수요자들, 특히 좀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실제 이 정도면 매입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로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 그래서 또 제가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 많더라. 떨어진다며. 안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맨날. 아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해서 떨어졌잖아. 왜? 계속 안 좋을 거라고 그런 뉘앙스 아니었어요? 아니야. 방송 돌려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바닥을 친다고, 미치듯이 떨어져 폭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 떨어졌어. 네, 떨어졌죠. 아닌가? 맞아요.
빠졌다가 떨어졌어. 조정장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다시 반등하고 다시 치고 고점을 향해 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또 뭐 이러다 지지부진하다 또 빠질 거냐? 그렇지. 그 판단이 어려운 그렇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또 목숨 걸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다시 치고 반등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 없어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특수 언제까지? 지역에 따라 움직임은 좀 다르겠는데 지금 레이더에 잡히는 거는 일단은 급매물이 나온 것들은 남아 있는 대기 수요들이 매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소진이 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벌써 아웃이더라고요. 리젝이더라고. 거절이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현재 시장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언제까지? 종부세, 재산세, 7월 9월. 오케이. 그때까지 네. 이 상황은 지속될 것 재산세 같다라고 7월 9월. 네. 종부세 보여지고 12월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저가 매물이 이렇게 소진되는 상황이면 종부세하고 재산세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종부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가 되면서 재산세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에요. 조세 전가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고요. 올 하반기에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 목숨 걸고 하려고. 하세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제가 투기를 주장하거나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신문 기사에서 접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예로 서울 경매 낙찰가가 다시 100%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들이니까 부동산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통해서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욕. 아 배불러.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